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고은상 배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트레이트의 5월 27일 방송이었죠. YG의 해외 재력가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YG가 직접 개입해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네. 결국 양현석 씨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현석 씨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이 일이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말이죠. 고은상 기자, 어떻게 수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직접 경찰 조사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제보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제가 대신 경찰에 가서 2차례에 걸쳐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저는 또 피의자로 불려가신 줄 알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될 텐데. 저는요? 네. 보도 이후에 또 다양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YG와 해외 재력가들의 만남이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고요. 심지어 프랑스와 모나코 등지에서 정마담을 매개로 조로우와 여성들이 초호화 여행을 즐겼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모나코요? 유럽까지 원정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요트, 전용 헬기, 명품 선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2014년의 만남에 대해 양현석 씨와 싸이 측은 정마담의 유흥업소 여성들이 왜 식사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이 해명이 사실일지 조로우 일행의 한국 입국 당시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가수 싸이는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를 양현석 씨에게 소개하기 위해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로우가 입국한 이튿날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는 주장. 과연 그럴까? 스트레이트의 취재 결과 싸이의 설명과는 달리 조로우 일행과 양현석 씨 등의 수상한 만남은 하루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9월 조로우 일행 8명이 서울에 도착한 당일 강남의 유명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온 25명의 여성. 이들은 가수 싸이 그리고 양현석 씨와 친분이 깊은 정마담이 동원한 유흥업소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YGX의 대표이사인 김모 씨가 당시 YG 직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양현석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영어를 잘하던 YG 직원이 양현석 대표의 지시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YG 직원은 조로우 일행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YG에 큰 사업이 달려있어서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조로우 일행과 여성들은 모두 당시 정마담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늦은 밤 정마담의 유흥업소에서 조로우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양현석 씨와 가수 싸이. 여성들이 왜 동원됐는지 모른다던 양현석 씨가 실제로는 재력가 조로우 일행의 입국 첫날부터 정마담의 유흥업소에서 만났던 겁니다. 조로우 일행이 룸으로 들어가자 양현석 씨는 정마담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현석 씨가 정마담을 향해 정마담이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술 많이 팔아줘야지. 알아서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직접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목격자는 당시 룸 안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로우가 상석인 가장 안쪽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그 옆으로 조로우의 친구들과 업소 여성들이 섞여 앉았다는 것. 그리고 문 쪽 입구에는 싸이와 황하나 씨가 앉았고 맞은편 화장실 앞쪽에는 양현석 씨와 정마담이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로우 씨는 친구라는 싸이와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조로우 일행은 옆자리의 여성들과 얘기를 주로 나눴을 뿐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온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후 조로우 일행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들과 함께 숙소가 아닌 다른 제3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조로우 일행이 여성들과 함께 들어간 이 호텔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YG 직원 김모 씨였다고 합니다. 조로우 일행 8명의 원래 숙소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으로 참석했던 YG 직원이 직접 자기가 다른 2차 숙소를 잡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우의 일행 8명 중 6명은 다음 날 오전에야 원래 숙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차에 나가지 않았던 조로우 친구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 관광을 위해 조로우를 따라왔는데 서울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여자들만 보고 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입국 둘째 날 저녁, 조로우 일행이 전날 지목했던 여성들이 양현석 씨와 싸이가 참석한 저녁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여성들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조로우의 파트너는 정마담의 업소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업소 여성들이 모여서 조로우와 관계를 맺은 여성만 조로우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시켜줬다며 그에만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로우 씨는 고맙다며 당시 여성 10명 정도에게 500만 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을 각각 선물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양현석 씨가 DJ로 일했다는 강남클럽 NB에서 술을 마셨고 이어 다시 여성들과 함께 어디론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로우 일행의 한국 체류 이틀 동안 양현석 씨와 싸이가 내내 함께했던 겁니다. 스트레이트 팀은 이번 유흥업소 회동 2달 전인 2014년 7월에도 양현석 씨가 강남의 고깃집에서 조로우 일행을 만났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마담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근처의 고깃집, 바로 가수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성접대하기 위해 유흥업소 여성 4명을 불러 식사를 했던 장소입니다. 혹시 여기 양현석 씨 오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 번씩 2014년 7월쯤인데 혹시 오신 거 기억나세요? 그 말레이시아 재력가들이나 이런 유행들하고 오시나요? 가끔씩 오시면서도 뭐 일행분들 자리에 저희가 보죠. 그리고 이날도 역시 양현석 대표와 친분이 깊은 정마담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싸이의 소개로 일회성으로 만났다는 양현석 대표의 해명과 달리 조로우 일행과 YG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YG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정마담은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마담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고급 유흥업소에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MBC에서 왔는데요. 혹시 오늘 나오셨는지 싶어요? 없어요? 오랜 추적 끝에 정마담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씨 전화 맞나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그쪽하고 별로 할 일 없네요. 지금 조사 받고 계시잖아요. 같은 번호로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양현석 YG 전 대표는 스트레이트의 반론 요구에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제출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은 싸이 역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친구들 간의 가벼운 만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회사 차원의 접대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현석 씨는 이 재력가 일행을 5년 전에 한번 만나고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3번은 만났다는 그런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YGX 대표인 김모 이사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접촉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양현석 대표와 조로우가 만난 지 딱 한 달 뒤에 정마담이 여성 10여 명을 데리고 출국했는데요. 프랑스와 모나코 등 유럽까지 이어진 의문의 여행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남쪽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국가 모나코. 2014년 10월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카지노 앞에서 한국 여성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의 초대로 현지를 찾은 강남 유흥업소의 여성들. YG 양현석 씨와 친분이 깊은 일명 정마담이 직접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일반 여성 10여 명을 인솔해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조로우와 정마담, 양현석 씨가 서울 강남 정마담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긴밀한 만남을 가진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마담과 유흥업소 여성 등 10여 명이 에어프랑스 비즈니스석에 몸을 실은 건 2014년 10월 초. 이 여성들은 일주일 정도 유럽에 체류하는 대가로 정마담을 통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유흥업소 근무로 인정해준 겁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이들은 조로우의 전용기와 헬기를 타고 모나코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초호화 요트로 이동했습니다. 최종 도착지는 선체 길이만 90m가 넘는 2,600억 원짜리 요트. 조로우 소유의 헬기가 이 여성들을 배 위에 착륙장에 내려줬습니다. 조로우가 이 요트에 탄 동양인들이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배 안에 사우나, 수영장도 있었고, 근데 조로우가 이 요트가 자기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요트 사진은 찍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이들은 조로우의 호화 요트에 묵으면서 전용 헬기와 전용기를 이용해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모나코 등을 여행하고 명품 쇼핑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비용은 조로우가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조로우와 그 일행들의 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템프로 업소에서 쓰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조로우의 파트너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유럽 여행 때도 조로우가 한테는 억대 명품을 잔뜩 사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로우의 파트너였다는 이 여성은 YG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한동안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이 소리 후 며칠째 전화 중인데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계속.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조로우는 여성들에게 또 한 번 특별한 쇼핑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조로우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명품 중에 라고 있어요. 보통 저녁 8시면 매장이 닫는데 문 닫은 매장을 열게 하고 거기 있던 여자들한테 모두 명품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래서 다들 옷이랑 가방이랑 잔뜩 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유흥업소 여성들의 출장을 주선한 것일까? 이 여행에 참석했던 인물들은 이 여행을 성사시킨 건 YG 직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조로우가 여성들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YG 직원에게 전했고 이 직원은 정마담 쪽에 섭외를 맡겼다는 증언. 강남 고급 유흥업소 여성들의 유럽 원정이 YG 직원을 통해 성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당시 조로우 등이 여성들을 초청하는 대가로 낸 돈 일부를 정마담이 여성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런데 이에 화가 난 재력가들의 항의를 받은 쪽은 정마담이 아닌 YG 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원정에 참여했던 10%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런 말이 퍼져나왔습니다. 정마담이 자신이 아끼던 업소 여성인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는 돈을 절반만 줬고 이를 알게 된 해외 재력가들이 YG 측에 항의를 했다. 그래서 정마담과 YG의 관계가 잠시 어색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YG를 연결고리로 한 정마담과 조로우의 수상한 만남이 이처럼 2014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취재 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도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YG 직원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4년 10월에도 아마 프랑스하고 모나코 쪽 건너가는 정마담이 여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행에 관여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제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무슨 영화입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승리 씨가 판라한 섬을 통째로 빌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무더기로 데려다가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일본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클럽을 전전하다가 성접대를 했습니다. 이게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이게 YG 스타일인가 봅니다. 네, 어디에서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흡사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조로우라는 사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말레이시아의 재력가라고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돈을 막 뿌려대는 겁니까? 돈이 좀 많네요. 작년에 실각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의 최측근입니다. 나집 라작. 제가 이분 잘 압니다. 세계적으로 부패로 유명한 분인데 별명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MB입니다. 잘 알아요, 제가 이분. MB와 관련된 건 제가 좀 안 들렸습니다. 네, 국영 투자 기업을 통해 5조 3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로우는 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돼 있습니다. 네, 또 조로우 씨는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카지노와 클럽 등에서 반년 동안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과 또 자신의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선물을 돌리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조로우가 부정하게 쓴 재산들을 모두 압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마담과 유흥업소 여성들이 탔던 2,600억 원대 요트도 압류됐고요. 다음 디카프리오는 조로우에게 선물로 받은 피카소 미술품 등을, 그리고 미란다 커는 91억 원 상당의 보석을 다 토해내고 말레이시아에 반환했습니다. 범죄 수익입니다. 환수해야죠. 정마담을 비롯한 여러 유흥업소 여성들이 받은 선물 환수해야죠. 경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YG 측에서는 이 조로우라는 사람 엄청난 경제범죄 용의자 아닙니까?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YG 쪽에서 향한 접대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만났던 인물들이 사업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YG가 조로우와 태국인 밥 외에도 수많은 해외 재력가들을 접촉하고 관리했다는 건 업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YG는 왜 그토록 동아시아 재력가들과 접촉했는지 스트레이트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2017년 4월, 당시 YG 소속 가수 싸이가 태국 방콕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형 쇼핑몰 쇼디씨의 개장을 축하하는 자리. 싸이뿐 아니라 다른 한국 가수들도 동원됐습니다. 구독자만 1,000만 명이 넘는 싸이의 공식 유튜브 계정. 뮤직비디오와 인터뷰를 주로 싣는 이곳에 극히 이례적으로 광고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쇼핑몰 쇼디씨의 행사 홍보 동영상입니다. Hello Bangkok, I'm Sai. I'm coming to you. I'm coming to the opening of the show DC Mall. See you there. 한국의 유명 가수들은 왜 태국의 쇼핑몰 홍보에 동원된 걸까? 태국 방콕의 클럽 거리인 RCA 근처에 위치한 초대형 쇼핑몰 쇼디씨는 한류와 K-팝을 주제로 2017년 봄 문을 열었습니다. 15,000제곱미터의 거대한 부지에 조성된 쇼핑몰 1층에는 한국 아이돌 가수를 테마로 한 카페, 한국어 간판의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가수 싸이의 이름을 내건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과 태국의 매운맛을 잘 섞어봤습니다. 방콕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쇼핑몰의 최상층, YG 리퍼블릭, YG 공화국으로 명명된 이곳은 빅뱅의 이름을 내건 카페, 삼거리 푸즈간 등 YG의 외식 사업 브랜드들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최정상 루프탑까지 이 쇼핑몰의 알짜배기 공간은 YG가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대형 공연장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 공연들이 열리고 이제 그런 한류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팬들이 이제 이쪽에서 막 쇼핑하고 이제 이런 YG 쪽의 음식점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K-팝들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된 곳이죠, 이곳이. YG는 쇼디씨에 입점한 외식 사업체 YG 리퍼블릭의 홍보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소속 가수들을 참여시키는 건 물론이었고 소속 연예인을 직접 현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와디캅. I'm in the Shodisi malls in the YG Republic place in Bangkok. Puzukan is like a Korea BBQ. We're having a good time in the Shodisi mall here. It's an amazing place. YG의 외식 사업 브랜드 YG 리퍼블릭은 태국을 발판으로 넉 달 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때는 가수 승리와 승리의 단톡방 멤버들인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 등까지 현지로 날아가 홍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연예술 기업 YG가 외식 사업의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건 이유가 있을까? YG의 대표적인 수입원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의 위기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설명. 빅뱅 멤버가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YG 공연 수익의 최대 80%까지도 차지했습니다. 빅뱅의 수익이 회사 경영 지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YG에게 빅뱅은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부터 빅뱅의 멤버들이 차례차례 입대하면서 돈줄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 YG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빅뱅의 군 입대 이후 YG가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시 양현석 대표도 고민이 깊었고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돌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아시아권 국가 진출이 중요하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YG의 외식사업체 YG푸즈는 태국에 대대적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현지에선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금보다 중요한 요인이 따로 있다고 증언합니다. 사업 성공의 열쇠가 바로 상류층과의 인맥이라는 겁니다. 공권력 있는 사람들 하이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쪽하고 관계되어서 이제 사업을 쉽게 풀어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한국 분들도. 최상위층 하이소들을 접촉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지름길일 수도 있겠네요. 지름길이죠. 하이소들끼리 이미 친구나 그 관계를 맺어서 사업을 하고 할 때 서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한국과 태국의 여러 사업에 관여했던 한 교민은 한국 기업인들이 이런 하이소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접대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요청하죠. 그 날짜를 물어봐서 날짜가 맞으면 한국에 초청을 해서 호텔이랑 뭐 해드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술 마시러 가자면서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셨고요. 다 인맥을 돈을 써가면서 만들거든요. YG에서 동아시아 재력가들을 접촉하고 투자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인물은 가수 승리. 그리고 또 한 사람, YG의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YGX의 대표이사 김모 씨. 김 씨는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을 사실상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해외 재력가들은 YG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외식 사업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뭐 요식업 하는 분들도 그렇고 워낙 그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YG에서 그냥 투자 이끌어낸 사람이구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투자가 원하는 건 아마 다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조로우나 밥한테도 아마 해달라고 다 해줬어요. 그리고 동남아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YGX 김 대표가 특히 신경 썼다는 태국인 밥. 김 대표는 수년 동안 밥이 한국에 올 때마다 수시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15일 YG 승리의 클럽 버닝썬에서 밥이 가해자로 지목된 마약 의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 여성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에 기억을 잃었던 바로 그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 가운데는 YGX의 김모 대표도 있었습니다. 라타쿤 전 태국 부총리의 손자이자 전 방콕 시장의 조카인 밥은 거대 외식업 투자회사를 이끌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 YG가 각별하게 챙겼던 밥은 태국의 최상류층, 이른바 하이소입니다. ไฮโซครับเขาเรียกไฮโซปั๊บคือคนเขาเรียกไฮโซปั๊บเป็นไฮโซใช่ไหมผมว่าตัวเองผมไม่ได้เป็นคิดว่าตัวเองไม่ได้ใช้แบบว่าคิดว่าตัวเองไม่ได้เป็นไฮโซ 방콕의 대규모 쇼핑몰 쇼디시 개발을 태국 등 동남아의 큰 손들이 1조 원을 투자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쇼디시 입점은 YG 측에게는 단순한 외식 사업 확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악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한류 문화 타운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사업 계획의 일환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YG푸즈가 태국 진출을 공식 선언한 것은 2015년 말. YG 양현석 전 대표가 직접 나서 말레이시아의 재력가 조로우, 태국 외식업계의 마당발이었던 밥을 유흥업소 등에서 이틀 동안 각별히 챙긴 시점은 그보다 1년 앞선 2014년 가을입니다. 동남아 재력가들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시 YG 측 실무자 김모 씨는 3년 뒤인 2017년 YG의 자회사인 YGX 대표이사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네, YG가 그토록 동남아권 사업 진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면 이 인맥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해온 것만 봐도 이 단순한 의혹이라고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싸이와 정마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 등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매매에 대해선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른다고 하겠죠, 당연히. 네, 최근에는 양현석 씨가 마약 사건까지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 모두 YG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양현석 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어떻게 양현석 씨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네, 아무튼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에 드러난 연예인들의 범죄 행각, 공권력과 유착, YG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배주환 기자 준비하셨죠? 네, 지난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보석으로 풀려나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뇌물이 또 나왔어요. 50억 넘게. 이명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로펌에 맡겨놨습니다. 그거를 갖다 찾아 쓴 거죠. 어찌됐든 재판은 길어지게 생겼어요. 보석도 늘어나고요. 이번 여름은 밖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네, 사실 오늘은 그 보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재판부가 자택구금 수준으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는데 이후 자택에서 핵심 측근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보석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사실 보석 제도 자체는 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마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누리는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먼저 보석 허가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과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면서 어지러운 듯 벽을 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달 뒤인 지난 3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힘차게 걸어나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좀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죄 대다수가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은 명약 관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징역 15년의 형, 10년 이상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시켜줬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비판을 의식한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 병원에 간다며 4차례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 보석 때도 입원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은 보석을 취소해서 구치소 가서 거기서 병원을 가라 이런 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병원 진료는 계속 그때 가고 또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발사를 직접 불러 이발을 하고 장다사로 전 비서관과 박용석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 등을 만났습니다. 야금야금 허가를 받아가며 지난 석 달 동안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고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예 법원 허가 없이도 교회도 가고 사무실에도 갈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조건을 통째로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한 상황. 매번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통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보석 조건을 좀 통으로 바꿔주시죠. 법원이 이에 대해 결론을 미루는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이명박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콜롬비아 보고타 상공회의 소측이 이 대통령을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기조연설자로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보도한 곳은 바로 월간조선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포럼을 주최하는 콜롬비아 보고타 상공회의소는 이 대통령을 초청한 적조차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고라 보고타 포럼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 과연 받지도 않은 초대를 받았다고 한 걸까? 의문의 글을 누가 올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강남의 이명박 기념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의 기념재단이라는 곳은 의외였습니다. 간판조차 없는 강남의 작고 낡은 오피스텔. 이곳이 바로 이명박 기념재단입니다. 벨을 눌러도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건물의 경비원들조차 사무실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1021호에 그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있는 거 아닌가요? 1021호에? 네. 그건 우리 처음 들은 건데. 다른 경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 있긴 있었어요? 나 그게 기억도 안 나고. 아, 그래요? 내가 거기 있는데 뭐 말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스트레이트는 진상을 파악해보기 위해 하금열 이명박 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재단에서 아고라 보고타 포럼 초청받았다고 한번 밝히신 적 있잖아요. 아고라 포럼이 뭐죠? 아고라 보고타 포럼이요. 뭐죠? 재단 이사장조차 정체를 잘 모르는 행사. 초청을 받은 건 사실일까? 하금열 이사장님 지금도 이명박 재단 이사장님 하고 계신 건 맞죠? 아, 예, 이름 근데 거기 뭐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초청 여부는 물론 이명박 기념재단의 실체조차 수상해 보였습니다. 보고받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뭐. 아,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재단만 이름만 있지. 예. 아, 그래요? 그럼 재단 쪽에서 이사장님한테 보고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 예,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초청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스트레이트에 밝혀왔습니다. 다만 현지 행사 기획사가 초청 의사를 밝힌 단계여서 주최 측인 보고타 상공회의소는 초대 여부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보석으로 풀어줬더니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거? 그렇게 들리죠?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뇌물 받고 징역 15년 받은 사람입니다. 완벽하다니요. 좀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해요. 네, 일각에서는 이 보석 조건을 좀 변경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 같아요. 이게 다 애초에 보석을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을 보석을 해주고 또 그 조건을 계속 너그럽게 적용해준 때문 아닐까요? 일단 나오니까 누구 만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머리 예쁘게 자르고 싶다. 이제 테니스 치고 싶다. 뭐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이외에도 보석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과는 그냥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이 유전 보석, 무전 구속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석 조건을 받은 이 재벌 회장님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해 꽃다발을 건네는 인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입니다. 어버이날, 이번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중근 회장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오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주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는 회원 약 300만 명, 전국 6만 5천여 개 노인정이 속한 우리나라 최대 노인단체.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대한노인회를 앞다퉈 찾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대표인 이중근 노인회장은 또 다른 회장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재계순위 16위인 구영그룹의 회장. 이 회장은 노인회장 자격으로 꽃을 선물 받기 6개월 전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였습니다. 실형 선고. 그런데도 이 회장은 영어의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활동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뭐 이사회도 주도하고요. 최근에도 정기총회나 이런 일 있으면 참석했죠. 결제하거나 손님 만나러 사무실에도 나오고요. 가볍지 않은 형을 받고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보석 제도입니다.
그는 보증금 2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중근 회장은 구속 석 달 뒤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보석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주요 이유는 강직성 척추염과 고혈압 등 건강 문제.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중근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법원의 보석 결정문. 재판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는 외출을 일체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풀어주는 이른바 병보석 조건입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것만 허락됐다지만 구속 5달 만에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작년 11월 1심은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직후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선고 이전에 내린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말은 징역형이지만 석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14개는 무죄라는 점을 들면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석을 허가해줬다는 것은 그 1심 재판이든 2심 재판이든 그 당의 재판 과정 동안만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선고가 되면 그것은 끝난 거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례적인 재판 결과도 모자랐는지 변호인단은 보름 뒤에 아예 한술 더 떠 보석 조건도 느슨하게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외출 금지 조건 때문에 항소심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곧바로 이 역시 받아들여 보석 조건까지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법원은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단서를 달아줬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이중근 회장은 징역 5년을 받고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롭게 또 외부에 나와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혜나 그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분이지만 이중근 회장의 삶이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영 본사에 출근하는 이중근 회장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조건 변경 신청하신 이유가 뭐세요?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회장은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영 측은 스트레이트에 1심에서 공소사실 20개 중 14개가 무죄로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툴 여지가 많아 재판부가 보석을 유지해준 것일 뿐 특혜를 받았다거나 이례적인 보석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회장 측이 대한노인회를 사조직처럼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보석 신청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전국의 노인정에는 탄원서 서명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노인복지와 사회공헌에 힘썼으니 배려와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는 240개가 넘는 대한노인의 지회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유도 심지어 석 장짜리 탄원서의 내용도 아예 모르고 한 묻지마 서명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 같은 것은 모르지. 제목만 읽어보고 대충 저기 했지. 그걸 누가 세세히 기억을 하나? 대한노인회가 지난해 5월 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노인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노인회는 2년 전 이중근 회장이 당선되면서 이중근 회장 그리고 부영그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당선 뒤 중앙회 사무실을 시내 한복판에 부영 태평빌딩으로 옮겨줬고 전북 무주에 노인연수원 시설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이중근 회장을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노인회의 봉태열 부회장, 부영그룹의 현직 고문입니다. 봉태열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이중근 회장에게 채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1억 3천만 원의 채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지위를 이용해 이중근 회장을 도왔던 봉 전 청장은 이후 2011년 부영그룹의 고문으로 영입됐고 이 회장이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자 이 조직의 부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구속 기간 중에 수석 부회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봉태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대한노인회를 이끌었어요. 단원서 돌린 것도 봉태열 부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겁니다. 재계 16기 부영의 이중근 회장 재판에는 20명이 넘는 대규모 호화 변호인단에 더해 대한노인의 300만 명 조직의 외곽 지원까지 더해졌던 겁니다. 제가 법상식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조건까지 완화시켜줬다. 이런 전례가 또 있습니까? 드물죠. 일단 판결이 내리면 감옥에 들어가서 보석을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어지는 이런 건 드물어서 검찰에서 좀 항의를 했어요. 항고 재항고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 법무법인 광장, 율촌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들이고요. 김능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 부장판사, 지검장 출신 등 2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지갑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돈 많이 들었어요. 네, 이중근 회장의 경우 보석금이 국내 사법사상 최대 금액인 20억 원이었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은 이 변호인단만 화려했던 게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이 큰 조직을 사조직처럼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네, 사단법인이지만 나라 돈이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단체입니다. 엄청난 단체죠. 네. 그런데 사실 노인회와는 이 관련이 없는 재판 때문에 마치 사조직처럼 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 이중근 회장 이분이 자신의 보석을 위해서 쓴 돈, 그리고 또 보석을 위해서 움직인 조직, 일반 서민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이 보석금으로 낼 돈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변호인에게 줄 돈이 없어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피고인 중에서 보석을 신청한 비율은 10%를 간신히 넘고요. 그중에서 36%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100명 중에 서너 명만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한 평범한 노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2007년부터 10년 넘게 갈등이 이어졌던 제주 강정마을. 토지 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천혜의 자연 환경이 훼손된다며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11년. 한 백발 노인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장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막아선 이 노인은 강정마을에서 70평생을 살아온 강부원 씨. 2013년 강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배를 한 번씩 때리고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구호를 외쳤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법정 구속 이유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것. 평생 제주에서만 살았고 육지에는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도망가면 저희가 도망가면 어디 제주도 안에 있겠지 뭐 어디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 어린 적부터 이 눈이 나쁜 사람이란 가정에도 갈 수가 없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 실제로 강 씨는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감 생활로 시력은 더 나빠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쓰러진 아내를 돌볼 사람은 오로지 강 씨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시절에 밥을 해주고 챙겨주고 해나면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분들 하자시면 나는 굶어도 주고요. 굶어도. 이 때문에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중범죄가 아니고 강 씨의 건강 문제와 부인 병간호까지 해야 하는 딱한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은 물론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받았었고 심지어는 그 동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체 복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신 징역을 살겠다는 절절한 호소까지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은 보석 기각이었습니다. 피해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는 게 보석 기각의 이유. 경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0이 넘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어떤 그 활동을 할 만한 그런 요주의 인물이었었는가. 강 씨는 항소심에서 빠르게 집행유예 결정이 나면서 2달 만에 풀려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컸습니다. 우울증은 지금까지도 강 씨를 괴롭히고 있고 수감 생활로 더욱 나빠진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지나간 사람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석 허가에 대한 고무줄 기준, 법원의 과도한 재량권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이나 피고인 청구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규정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 보니까 좋은 변호사를 쓰면 아무래도 보석받기가 편하다,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도는 얘기고요. 특히 재벌 총수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재벌 회장 정치인들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재벌 회장과 강정의 할아버지, 이 두 분이 같은 법 아래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네. 오죽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겠습니까? AI 판사, 저는 찬성입니다. 네, 특혜성 논란, 나아가 황제 보석 논란까지 불거질 때마다 이 사법제도에 대한 이 불신만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의 잣대가 과연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힘 있는 자들과 또 일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특혜, 황제, 전관예우 이런 단어들 이제 좀 그만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말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